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한 거예요.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 못 받아서 세금만 7억 5천 나왔어요. 7억 5천이요? 7억 5천. 그런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무슨 네네. 세금, 집 하나 사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아 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게 네. 됐을 때 좀 어떤 세금들을 내게 되나요? 일단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질러도 된다, 충분히. 질러도 된다. 질러도 된다. 네. 다만 언제 어디에 있는 거, 즉 좋은 물건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0에서 1로 가면은 네.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 딱 일단 하나예요. 일단 취득세. 네. 그리고 취득세가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1에서 3%거든요. 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이면은 이제 산식이 있어요. 네.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빼기 3억 해가지고 대략 한 2%대가 나와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9억 넘으면 3%. 그러니까 해봤자 네. 3% 이하라는 거죠. 네.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는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재산세라는 걸 내요. 네. 근데 재산세는 그래도 몇십만 원, 많아봤자 100만 원, 요 정도 나오거든요. 네. 한 채라면. 그리고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 많이 없다. 가격이 많이 비싸야지만 또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양도세를 왜 걱정하죠? 이제 처음 집을 사는데? 왜냐면 많이들 양도세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1주택인 경우는 네. 비과세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12억 이하까지는 네. 세금이 한 푼도 없고 12억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 좀 내면 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주택자, 0에서 1로 가시는 네. 분들은 그거보다는 월부에서 공부 많이 하셔서 어디에 있는 걸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차라리 좋은 집, 이렇게 당연하죠.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세금에 당연하죠.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오히려 좋은 곳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훨씬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집을 살 때 네네네.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취득세 자체도 조금 그렇죠. 부담이 네, 될 그럴 수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구입할 때 네. 어떤 혜택을 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런 혜택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잘 질문하셨는데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지금 우리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9월 초인데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에 가면은 아직 답변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자면 네. 일단 집값 요건이 전에 4억이었는데 네. 실거래가 수도권이 네네. 시그널가 4억.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 금액 자체가 없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거 사도 돼요. 비싼 거 사도 되고 연소득도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였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고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는 그냥 거네요. 내가 사면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혜택 자체가 200만 원이 2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200만 원도. 네네. 200만 원도 큰 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하고 B가 있어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감면 혜택이 처음 사는 거니까 이제 요건이 다 없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합시다. 이게 약간 비싸고.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더 싸고 200만 원 혜택까지 받으니까 이게 좀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실거주기 때문에 한 최소 5년? 5년 정도는 들고 갈 거를 생각하고 조금 더 좋은 걸 사라. 여력이 되는 한도에서. 저는 그걸 더 말씀드리고, 왜냐면 그 200만 원이라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안 좋은 걸 살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전에 집값 요건은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도권 이하의 4억 이하 집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저평가되고 아직 안 오른 집을 찾기는 거의 바느찾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생각에 매몰되면 안 좋은 집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다행히도 그나마 없어진 다행이에요. 거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감면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아무리 이제 비싼 집을 사더라도 내가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200만 원이 감면돼서 4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이제 사실 요게 좀 재밌긴 해요. 지금 요게 이제 4억이었을 때는 4억 이하를 좀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 아까 취득세 할 때 6억 이하가 1%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6억 이하짜리가 좀 인기가 많아요. 세금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감면 효과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네. 심리적으로
덜 부담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거 찾으면 저는 그래도 오케이. 그런데 예전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많았다면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찾기가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는 고르기가 거죠. 더 어려워. 네.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적인 감면 효과는 그렇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 네. 이건 그냥 나중에 오면은 그냥 보너스. 아직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뭐 아직 언제 될 거라는 그런 네. 확실한 날짜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항상 8시 뉴스, 9시 뉴스를 잘 봐야 되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신혼부부들이나 처음 네네.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명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느 채널에서는 이제 공동명의가 좋다. 또 어디선 아니 그게 뭐냐 단독 명의를 해야 된다. 그게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오늘 제네시스 박님께서 확실하게 딱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결론 내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1주택이라면 네. 공동명의 하세요. 1주택이라면.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자, 내가 1주택을 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요. 네. 그럼 취득세가 이제 3% 나오잖아요. 이때 취득세는 단독으로 하나 공동 하나 금액 총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없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네. 자, 현재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은 일반이 6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동명의 하면 남편 6억, 아내 6억이니까 총합 12억까지는 빠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1주택 단독명이면 11억이에요. 자, 일단 거기서 12억이 더 크죠? 1억 정도가 더 크네요. 더 네. 크죠?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뭐가 좋냐면은 공동명의를 하면 매년 9월 달에 종부세 할 때 내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놔두면은 공동명의 12억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내가 단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공제가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 세액공제가 있어요. 아. 고령자 장기보유. 장기보유는 10년 이상, 고령자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추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공동으로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거였어요? 21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전략의 가장 기본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무조건 공동해야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1주택을 내가 팔아요.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니까 아무 한 푼도 없고 12억 넘으면 초과범죄에서 세금이 나오는데 네. 그 양도세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하면은 소득 금액이 분산되니까 그쵸. 철세가 되잖아요. 공동이 더 좋은 거네요. 공동 1주택이라면.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난 2주택, 3주택, 처음부터 난 다주택으로 가겠다.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자,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부부인 경우와 부부인데 아직 그 혼인신고 안 한 사람들로 나뉘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약간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양도세, 소득세 집행 기준에 보면은 네. 처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하면 그 합가한 날을 언제로 보냐면 혼인 신고한 날로 봐요. 아무리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한 날부터 합가로 본다. 자, 그러면 자, 남자가 직장을 다녀서 세대 네. 구성할 수 있어요. 여자도 직장을 다녀서 세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별개 세대란 말이에요. 네.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아요. 네. 혼인 신고 안 해요. 그러면 따로따로 봐버려요. 동거인이 되는 거죠. 네. 따로따로 봐버려요. 자, 그런데 다행히 좀 뭔가 여력이 돼서 아니면 투자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이라고 해봐요. 그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니까 네. 남자도 비과세 되고 여자도 비과세가 돼버려요. 1주택 비과세. 네. 이런 경우에 공동을 하면 안 되겠죠. 섞여버리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뭐 일시유택 비과세 해버리는 거죠. 하나 더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일부러 그걸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략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네. 계속 늦출 수는 없고. 그쵸. 뭐 이제 애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공동으로 하더라도 이제 뭐 비과세를 그래도 이제 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건 좀 이슈가 있다고 보고 네. 아예 깔끔하게 나는 우린 좀 전략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좀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처음에 우리가 합칠 때는 혼인신고일로 보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갈라서 아니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갈라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당연히 서류상으로도 이게 분리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게 사실혼 관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판례가 네.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같이 산 사실혼 관계는 이제 세대분리라고 한번 인정을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당시 과세당국에서 소위 말해서 열받아서 네. 조문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실혼 관계는 당연히 이게
같은 걸 세대로 본다. 근데 그게 맞죠. 그 당시 판례 그 취지가 뭐였냐면 네. 오죽하면 납세자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였어요. 아. 그런데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건 명백한 조세 회피다. 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논란의 이슈가 없게 조문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합칠 때하고 갈아설 때 좀 다르다는 거, 갈아설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가서 네네. 세금이 2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네. 자막을 크게 나가야 돼, 순서. 아, 순서. 그러니까 몇 번째 집을 내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 그 표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1세대 1주택은 기본세율 1에서 3%, 그리고 내가 2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8%, 비조정 1에서 3% 그래 나오는데, 2주택이 뭐냐면 세대 기준으로 두 번째로 사는 집이에요. 네. 그리고 3주택 12%, 8% 이거는 내가 세 번째로 사는 집. 자,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집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예를 들어서 네. 나는 2주택 끌고 가고 싶다. 네.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하나는 그냥 월세 임대용으로 끌고 가고 싶다. 자, 그러면은 하나를 조정이고 하나 비조정 산다고 해요. 네. 어차피 나는 2주택이 될 거예요. 아. 자, 그러면 뭘 먼저 사시겠어요? 조정을 먼저 사는 게 당연히 뭐 조정을. 거죠. 자, 1번 조정을 사면 기본세율 1에서 3%죠. 네. 그리고 2번을 사는데 2번이 비조정이니까 역시 기본세율이잖아요. 1에 3%. 네. 근데 반대로 바꿔버려가지고 비조정 사면 1에서 3%, 2번 조정 사버리면은 8% 돼버리잖아요. 오. 비조정을 안 팔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걔가 10억이면은 네. 벌써 3%, 8%니까 5% 차이니까 5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순간 결정된다니까. 순서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취득세 관련해서 저 하나 조금 더 여쭤보자면 네네네.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취득세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세금 정책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언제쯤이면 취득세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네네. 좀 기대하고 기다리는 네네. 그런 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 왜 네. 그러냐면 한때 취득세 개편 관련해가지고 우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좀 완화가 됐거든요. 기존 1년에서 2년 파는 걸로. 네. 그래서 그건 완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좀 전 정부하고 다르긴 달라요. 임차 시장을 그래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른데 그게 이제 양도세하고 종부세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마지막 취득세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잘못 시그널을 줘버리면은 양도세도 내려주고 보유세도 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서 차익을 실현시키고 너희들 또 사도 돼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무주택자가 잘 살까요? 다주택자가 잘 살까요? 사본 사람이 잘 사본 살겠죠? 사람이 잘 살아, 네. 잘 사요.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 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무주택자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들하고도 좀 몇 번 이렇게 좀 안테나를 동원해가지고 네. 들어봤어요. 행안부에 혹시 그런 논의가 있냐 네. 물어봤는데 별로. 그러면 아직 별로.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한다면은 이분들은 이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면을 봐야 돼요. 사회과학 그거 과목을 보면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이걸 혹시 문화, 사회, 경제, 정치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죠. 거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정치, 같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즉 왜 그러냐면 정치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한 번 정도 카드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네. 그리고 이 취득세가 지방세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막 난리예요. 힘들다 우리. 지금 거래가 역대급 지금 최저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세수가 세수 많지가 않아진 확보가 안 거죠. 돼요. 네. 세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자체에서 뭔가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완화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고의 시간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취득세 만약에 완화가 되고 보유세도 완화되고 종부세 완화되잖아요. 네.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죠. 두 개 있네. 법인.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저는 조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올해. 근데 그거 안 좀 나왔어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고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 멀리 아직까지 가장 마지막 취득세보다도 더 가장 마지막. 나중에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다음 거죠. 대선? 다음 대선.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집을 사기 네, 위해 네, 좀 보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네네. 어떤 경우에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금적인 거보다는 네. 이제 그 물건 모니터링이라고 할까? 소재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거랑 세금을 좀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 가격도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 같고 좀 마음도 좀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실제 금매랑 절세 매물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절세 매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야 돼. 네. 자,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처음에 한 5억 정도 차익 났을 때 비과세 받으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세금이 1억 5천에서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과세를 받으면 1억 5천에서 2억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가격을 더 금매로 싸게 팔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네네. 자,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시세보다 한 1억을 내가 싸게 팔아버려. 그리고 세금 거기서 2억을 세이브해서 1억을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서 팔리면 오케이. 맞죠? 그쵸. 팔리면 오케이죠. 팔리면 오케이죠? 네. 자, 그런데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안 팔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 정도 양도 차익인데, 그럼 세금 한 2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내가 더 내놔가지고 팔아야 돼. 손해를 보면서. 네. 이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팔아야 되실 분이 있죠. 왜?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이제 저가 양수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한테. 그때 네. 이제 한 3억에서 30% 이내인 범위에서 좀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가끔 정말 좀 금매로 나와서 실거래에 찍히는 물건들이 네, 그런 네. 물건일 가능성이 많은 근데 거죠. 그런 물건들 잘 보면은 희한하게 3억 정도씩 떨어져 있어요. 뭐 12억 6천이었는데, 네. 최근 거래된 뭔가 9억 6천. 뭐 상암 DMC라든지, 남가져 있는 거라든지, 네. 거기 매물을 진짜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9억 6천에 팔려서 이게 진짜 거래된 가격이라면, 일반적인 매매 가격이라면 9억 6천 원짜리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단지는 이거 특수관계자가 저가 양수도다. 이럴 네.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3억이 떨어졌는데 네. 나와 있는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이 떨어졌어. 이건 진짜 떨어진 거야. 이건 네, 진짜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불안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관심 단지를 찍어야 돼. 관심 단지 내가 한 5개, 10개를 찍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개, 10개를 찍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뭘 업데이트 하냐면 처음에 실거래가, 네. 그리고 KB 시세, 네. 그리고 네이버 호가,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 희망 가격.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떨어져가지고 7억이 됐어. 30%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살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얼마 떨어지면 살래? 10억짜리가 얼마 떨어지면 살래? 너의 원하는 가격은 뭐야? 예를 들어서 8억이야. 근데 8억 떨어졌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더 떨어질까 하는 당연하죠. 생각을 가질 것 더 같습니다. 떨어질까라는 기대, 그리고 불안감.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아예 안 사거나, 아예 안 사거나? 아예 안 사서 그냥 신경 끄는 거예요. 네. 여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걸 끄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표가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 했을 때 대출 받았을 때 나가는 원리금 하면은 그냥 이거 네. 감당 가능하다. 그럼 사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나서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최소 5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5년 후에 그냥 가격만 보면 돼요. 그 중간에 어떤 등락이 왔던지는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게 있으면 괜히 마음만 좀 아플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 팔면 돼요. 내가 낮은 가격, 내가 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그게 내가 손해를 실현시켜버린 거죠. 그쵸. 확정 손해가 되는 거죠.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내 관심 단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자기 살고 있는 주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야 쉬우니까. 네. 그 다음에 목표 가격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절대 저점을 잡겠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99%의 세금은 결정된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한 세금. 왜 네. 알아야 될까요? 이게 그 세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화나 에피소드,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탄 맞은 케이스가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바뀌고. 예, 자주 예, 바뀌기도 예,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 강의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실제 주변에 그런 분들 좀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 동료들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시간이 지나서. 네, 방송 보고. 자, 그러면 네. 왜 연락이 올까요?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힘들어? 잘 다녀? 그게 아니고, 네.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맞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본인 부모님 사례였어요. 70대 노부부. 네네.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 양도차익 10억. 오, 네.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 못 받아서 세금만 7억 5천 나왔어. 7억 5천이요? 7억 5천. 그런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10억 차익짜리 집이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한 거예요. 네네. 오피스텔 취득해서 이제 월세를 받았는데,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죠. 네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주택세에서 안 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빠진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네. 물론 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설명하기가. 네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우니까 네. 그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셨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아끼고 뭐 근검 절약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상담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동네 그냥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그냥 설렁설렁 알려주시니까, 괜찮다, 팔아라. 네. 괜찮겠다. 주택수 빠진다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팔아버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이거 비과세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럼 뭐 비과세 아니면 세금 내겠다. 얼마냐? 그랬는데, 우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이야 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인데, 네.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양도 없잖아요. 중과였군요. 중과 들어가니까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거의 한 7억 이상이 나가버린 세금. 그래서 물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릴 수가 없는 게, 네. 그런 질문을 제가 한두 번 받았겠어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항상 뭐부터 제가 체크하냐면, 자, 그러면 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아니면 잔금을 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네. 그래서 잔금을 이미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라도 쓰면 네. 아직 잔금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기회가 있거든요. 명의가 넘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제일 좋은 타이밍은 계약서도 안 썼을 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미 잔금까지 치르고 몇 달 지나서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이게 가산세까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다 이제 좀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큰 돈인데 세무사 상담도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돈 가지고 이제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시려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난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네. 만약에 잔금 치르기 저한테만이라도 전화를 했다면, 제가 주변에 세무사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비과세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군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해서, 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등록한 임대주택이 주택세에서 빠지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야 돼. 네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예전에 등록을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홍보도 잘 안 됐어요. 이런 월부 채널 같은 것도 없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자체만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비과세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것만 좀 미리 말했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 등록만 해가지고 사업자만 내면 끝나버렸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상담료 뭐 한 적게는 30만 원, 뭐 많아봤자 50만 원. 그러면 2명한테 상담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분한테, 좀 잘해주는 분한테 신고 대행이라고 해요. 네. 맡겨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이제 좀 몇백만 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7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소탐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되게 크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양도 차익이 5억이다. 네. 이러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5 받아야 이상이다. 돼요. 이러면 상담 꼭 받으시고.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그 양도세가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나오고요. 네. 중과가 들어가면 3억 5천까지 나와요. 와. 70%.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이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양도 차익은 5천이다. 그럼 세금 한 1,0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비과세를 포기하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매매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양도 차익에 따라서 내가 좀 전략을 취해야 되는 세워야 돼. 전략 다른 거네요. 맞아요. 아,